한국사의 최종 정리.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한국사의 최종 정리의 주병준 선생님입니다. Nice to meet you. 네. 저 영어 잘합니다. 네. 아니라고요? 네. 그럼 다음부터 안 할게요. 자, 요번 14강이죠? 14강은 이제 출제순위 38위. 조선 후기 서민경제 발전 하겠습니다. 자, 서민경제. 그죠? 서민경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경제 활동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귀족이나 양반들이었겠죠. 근데 이제 조선 후기 넘어가면서 이제 서민들, 일부, 그러니까 서민 중에서도 이제 신분을 상승하거나, 그러니까 서민들의 어떤 경제력이 상승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서민들의, 물론 모두는 아니겠죠. 모두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서민이지만 일부 서민 중에서 이렇게 경제력을 키운, 축적한 그런 부류가 등장했다. 그렇죠? 이런 서민 경제가 왜 중요하냐? 서민 경제가 발전하면서 서민들의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뭐가 발전해? 또 그 결과로 서민들의 의식이 발전하겠죠. 의식이 발달하다 보니까 서민 문화가 등장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기존의 어떤 신분제도, 양반 지배 체제에 대한 어떤 불만, 자각의식, 사회 모순의식 이런 게 드러나겠죠. 이렇게 모든 역사라는 게 그러니까 한 가지만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연쇄 반응이죠. 이렇게 다 상호 연관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조선 후기 서민경제 발전, 양반 지주의 경영 변화. 자, 일부 양반은 토지에 찝적거렸다 그런 거죠. 예. 집적이라는 말은 이제 토지를 막 이렇게 자꾸 소유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를 확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주 존호제로 경영했다. 그래서 일본 어떤 사람들은 너무 땅이, 그러니까 광작이잖아요, 광작. 그래서 땅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노비나 심지어는 소작농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이거 좀 농사 좀 지어줘. 대신 수확량의 반띵 해줄게. 이게 뭐죠? 병작반수라고 하죠. 병작반수. 수확량의 절반을 나눠갖는 것. 병작반수. 이게 뭡니까? 타조법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대체로 비율이 절반이었어요. 2분의 1. 그래서 타조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작료 징수. 그죠? 미곡 판매. 미곡은 쌀 판매. 토지 수입으로 인해 만석군, 천석군 불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땅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주. 지대 납부 방식의 변화. 그러니까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타조법은 비율제죠. 비율제. 정률제. 반면에 도조법은 정액제. 그러니까 수확량이 어떤 얼마 정액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타조법과 도조법을 비교하신다면 소작농의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그렇죠. 도조법이죠. 왜? 타조법은 정률제다 보니까 비율제잖아요. 근데 이 도조법은 정액제.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진 액수만 내면 땡이잖아. 그러니까 더 부담이 덜 되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타조법에 비해서 이 도조법은 지주의 간섭이 덜했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왜냐? 이 타조법에서는 비율제다 보니까 자꾸 생산량을 독려해야 되잖아. 누가? 지주가. 야, 열심히 일해. 비율제니까 막. 근데 이 정액제는 정해진 X만 납부하면 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조법에 비해서는 지주의 간섭이 좀 덜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타조법과 도조법의 변화는 신분적 관계에서 점점 경제적인 계약 관계로 이제 바뀌고 있다. 또 하나, 소작농의 지위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소작권을 인정받고 있다. 어때요? 그러니까 소작농의 입장에서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게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도조법에서 이렇게 액수를 정할 거 아니에요. 지주와 이 소작 농민이 이제, 야, 얼마 딱 정하자. 지대가 소작농이에요. 정하자. 그럴 때 이 소작농이 과감하게 지주한테 나는 얼마 내겠다. 이렇게 액수 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 내겠다. 액수를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도지권이라고 해요. 도지권. 그래서 이 도지권의 등장도 어때요? 소작농의 지위가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농민경제 변화, 모내기법의 확산, 그래서 이양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와서야 비로소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 모내기법이 보급되었다, 일반화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게 고려 후기나 조선 전기 때는 모내기법이 일반화되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고려 후기 때는 모내기법이 도입이라고 합니다. 수용, 도입. 그러다가 조선 전기 때는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즉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와서야 이제 전국적으로 이양법이 보급됐다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이제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점이 있죠, 이것은. 일단은 노동력이 절감되고 생산량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또 보리를 재배할 수 있어요. 즉,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모내기법의 결과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보리를 많이 재배합니다. 왜냐면 또 이 보리는요, 쌀과 다르게 이 보리는 지대 납부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리를 아무리 생산해도 보리에 대해서는 지대를 낼 수 없어요. 낼 필요 없어. 그래서 농민들은 보리를 많이 졌다고 그래요.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일단은 이 이양법은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거 어때요?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되게 불안정하죠. 연평균 강수량이 일정치가 않잖아요. 여름에 집중적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수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 물을 많이 공급하기 힘들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 정부에서는 이 모내기법을 그렇게 권장하지 않았어요. 왜? 가뭄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장려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더 좋은 면이 많기 때문에 많이 모내기법이 보급되었다. 게다가 이 모내기법을 통해서 이 농민들이 자꾸 이제 토지에서 벗어나죠.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할 일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0명이 하던 사람, 그러니까 한 평에 10명이 했었는데 이제 이양법의 보급을 이제 4명으로 줄어들었어. 그럼 6명은 뭐해? 그럼 어디로 가? 그래서 도시로 가죠. 그러니까 자꾸 농민들이 어디서 벗어나? 자꾸 토지에서 이탈하죠. 그쵸? 도시로 가잖아. 그래서 임노동자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건 아니죠. 왜? 그 당시에는 아직도 농경사회잖아. 그러니까 자꾸 농민들을 이 토지에 묶어놔야 되는데,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고 농업도 발전할 수 있는데 자꾸 벗어나니까, 토지에서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광작이 유행했다. 한 사람이 넓은 땅을 경작했다. 또 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했어요. 일부 경영형 분원과 다수 임노동자층으로 분화됐다. 잘 아시죠? 상품 작물 재배가 확산됐다. 쌀, 목화, 채소, 담배, 약초 등을 판매했다. 특히 좀 이따 하는구나. 쌀의 상품화도 촉진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원래 그전까지는 쌀이 자급자족이었죠. 근데 조선후기에 들어오게 이제 쌀도 팔아요, 이제. 그만큼 농업 생산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잉여 생산물이죠. 남는 게 있으니까 자꾸 파는 거예요. 그래서 쌀의 상품화도 촉진되었다는 거. 이거는 대동법과도 연관이 있죠. 대동법. 이건 대동법과도 연관돼 있죠. 왜? 대동법 뭐예요? 쌀 납부하잖아요. 곡물이지만. 쌀을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쌀이 필요한 사람은 나 대동법 내야 되는데, 대동세 내야 되는데, 그러면 쌀이 필요해. 그러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동법도 연관이 있습니다.
상업적 농업 발달, 그러니까 팔기 위한 농업이다. 자급자족이 아니라. 처음과 일본에서 새로운 작물이 전래됐죠. 감자, 고구마, 고추, 담배 등이 새로 전래됩니다. 그러니까 조선후기 때 비로소 이런 새로운 작물이 등장했다. 여기는 뭐 간단하니까 하나만 풀어볼까요? 자, 2007년도 9가지 문제 풀어볼게요. 조선 후기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후기 1번 벼농사가 더욱 확대되어 각종 상품 작물의 재배가 위축되었다. 잘 나가다가 왜 그러죠? 아니죠. 위축이 아니라 더 활발해졌죠. 더 확대되었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2번 경영형 분홍이 나타난 반면 영세농, 그러니까 소작농이죠. 영세농의 이농은 이놈이 아니라 이농은 농촌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죠? 별로 안 웃겠죠? 네. 이농 형상이 촉진되었다. 그렇습니다. 자꾸 도시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촌향도, 뭐 도시화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3번. 소작농의 지대가, 아유, 미안합니다. 소작농의 지대가 도조법에서 타조법으로 바뀌었다.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요. 뭘 타도하자 그러잖아요. 타도하자. 독재정권 타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타도로 외워요. 타도. 그러니까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타도하자. 이렇게. 지주를 타도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바뀌었습니다. 4번. 서민지주가 크게 성장하여 양반 관료들의 토지 집접 현상이 완화되었다. 더욱더 이 사람들은 그 일부 양반이지만 더욱더 토지 어떤 그 지적 활동이 더 많아집니다. 매입이나 개간, 변병을 통해서 더욱더 이렇게 토지 소유를 확대시키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지주존호제가 더욱더 확산되는 것이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출제순위 39위 조선의 신분제도. 자, 조선의 신분제도. 우리가 역사를 이제 크게 세 개로 보죠.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회사 있죠. 사회사. 이 사회사는 이제 이 사회는 이제 그 당시의 사회 모습이나 사회 구조, 생활 모습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회사에서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험이든 사회사의 사회 문제 나왔다. 국사에서 나왔다 그러면 아 이건 신분이다. 그러니까 신분제도가 핵심이에요. 삼국시대의 신분제도, 통일신라 남북시대의 신분제도, 고려시대의 신분제도, 조선시대의 신분제도 이렇게 이런 각 시대별로 신분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뭐 기타 사회 정책이 어땠다, 뭐 생활 모습이 어땠다, 뭐 향도가 있었다 이런 거는 뭐 짠 것이고 사회에서의 기본은 신분제를 꼭 봐라. 자, 조선시대의 신분제도 원칙. 원칙은 양천제죠. 양인과 천민이에요. 천인.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했다? 반상제. 그래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총 4개. 4개의 계층으로 구분되었다. 엄격하게 구별되었다. 물론 고려시대에 비해서 조선시대는 양인층이 확대되었다, 축소되었다. 그렇죠. 확대되었죠. 확대된 겁니다. 그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양인층이 확대되었다. 왜? 왜인지 아세요? 첫 번째, 일단 뭐가? 향부곡소가 없어졌잖아. 그렇잖아요. 향부곡소가 없어졌다. 또 과거제가 많이 확대되죠. 과거제. 그렇죠. 자, 먼저 양반부터 볼까요? 양반. 본래는 문반과 무반을 총칭하는 개념이나 점점 뭡니까? 그 관리, 그 가족, 그 가문을 지칭하는 신분 개념으로 바뀌었다.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신분을 채집하지 못했다. 즉 뭡니까? 고려시대에 비해서 실력을 더 강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고위 양반층 국왕을 보좌하며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 관료와 지주는 각종 구격이 면제됐다. 구격이 면제. 그러니까 구격이라는 건 뭡니까? 뭐 세금이나
뭐 부역 이런 것들이 면제되었다. 즉 특권층이죠. 중인. 그쵸. 뭐 하나 더 보자면 양반은 이제 세 개로 구분합니다. 양반은 정치적으로는 관료, 경제적으로는 지주, 문화적으로는 유학자죠. 예. 자, 중인.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층이다. 하위 지배층이다. 근데 좁은 의미로는 기술관을 의미합니다. 기술관. 향리, 서리, 기술관, 군교, 역관 등 실무를 담당했다. 특히 서울 중심, 서울. 서울을 좀 조심해야 돼, 서울. 자, 첩의 자식을 서울이라고 그러죠. 첩의 자식을 서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처가 아니라 첩의 자식을 서울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아버지는 양반이죠. 근데 그 자기 엄마가 양인이면은 서자. 자기 엄마가 첩인데, 천민이다. 그러면 얼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합쳐서 뭐라고 한다? 서얼. 다른 말로는 중소라고 그래요. 중소. 서얼, 중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중인이라 보기 힘들었는데, 저는 이게 차별대가 많았어요. 뭐, 문과 응시도 못하잖아요. 차별대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중소라고 불릴 만큼, 이제 중인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중인으로 봤다는 거. 중인으로 봤다. 자, 향리 같은 경우는 다르죠. 자, 고려시대 향리랑 조선시대 향리는 다릅니다. 고려시대 향리는 그래도 지방의 토착세력으로서 그래도 나름대로 권력이 있었죠. 또 심지어는 외역전도 받았죠. 근데 조선시대는 힘이 완전히 격화됩니다. 아전으로 격화되면서 세습되었다. 또 심지어는 문과응시도 못하고 노봉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향리들은 지방의 행정을 담당했잖아요. 실무자들은요. 근데 이들은 노봉이 없어. 월급이 없어. 그래서 이들은 그냥 뭡니까?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어요. 수수료. 그럼 많이 벌었겠어요? 적게 벌었겠어요? 그렇죠. 적게 벌었겠죠. 그래서 향리들이 그렇게 부정부패를 많이 저지른 거예요. 먹고 살려고. 자, 그 다음에 상민. 대부분은 농민이며 그 밖에 상인, 수공업자로 구성되었다. 산농공상이라고 그러죠. 산농공상. 농민은 상인과 수공업자보다 더 우대받았다. 산농공상. 법제상, 과거 응시 자격이 있으나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일단 여유가 없잖아. 경제적,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거를 응시하기가 힘들었다. 자, 각종 세금을 냈죠. 조세, 공납, 역을 납부했다. 또 식량역천이라는 게 있어요. 식량역천. 다른 말로는 역천식량. 또 다른 말로는 칠반천역. 그래서 신분적으로는 양인이지만 하는 일이 천민과 다를 바 없다 해서 되게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군, 조례, 나장, 봉수군, 역졸, 조조, 일수군이에요. 예, 일수군도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신분상으로는 양인이지만 하는 일이 천민과 비슷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천민, 대부분은 노비이며 그 밖에 백정, 무당, 광대, 창기가 있다. 여기서 주요점이 있죠. 백정. 고려시대 백정은 농민입니다. 근데 조선시대 백정은 천민이다. 요걸 좀 구별하시고. 자, 노비는 당연히 인간 취급 안 받았죠. 재산으로 지급되어서 매매, 증여, 상속이 가능했다. 자, 원칙상은 뭡니까? 일천즉천. 뭐예요? 부모 중 한 명만. 아버지든 엄마든 아니면 둘 다든. 천민이면 그 자식은 자연스럽게 천민이야. 그렇죠. 천민이다. 그게 일천즉천법이에요. 일천즉천법.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대개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일천즉천인데 실제로는 어떻다? 실제로는 종모법이다. 왠지 아세요? 왜냐? 대체로 아버지는 다 양인이 많았어요. 아니, 바꿔서 얘기해서 아버지는 노비인데 엄마가
뭐 양반이야.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아버지가 노비인데 엄마가 양이냐. 그런 일이 있을까? 많을까 적을까요? 적겠죠.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자식은 천민이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런 경우보다는 어느 경우가 많았다? 주로 아버지가 양반이거나 아니면 양인이거나 엄마는 천민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종모라는 거죠. 종모법. 엄마가 대부분은 노비니까. 그래서 종모, 엄마 따라간다. 엄마의 신분을 따라간다. 그 얘기죠. 그럼 이제 일천즉천이든 종모법이 어때요? 일천즉천이다 보니까 노비세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잠깐 태종 때 종부법을 실시했어요. 종부법. 그래서 태종 때 잠깐 종부법을 실시했어요. 잠깐.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가는 거죠. 그러자 이 양반들이 반대했죠. 그래서 다시 또 바꿉니다. 세종 때. 그래서 다시 세종 때 종부법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있죠. 이제는 노비는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노비는 누구 거냐? 소유. 아까 말한 건 뭡니까? 그 신분상의 어떤 세습 문제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소유권이야. 소유권은 다릅니다. 소유권은 그 엄마 쪽 주인에게 귀속되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천자수모법이라고 하죠. 천자수모법. 천한 아들은, 천한 자식은 수모, 쫓아간다. 엄마한테 쫓아간다. 즉, 엄마의 엄마의 주인한테 귀속된다. 그런 말이죠. 자, 공노비와 산노비가 있죠. 공노비는 낙공노비, 이병노비가 있고요. 산노비는 설고노비, 외고노비가 있어요. 자, 특히 외고노비가 참 특이한데 자기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또 심지어는 자기 조상에 대한 제사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외고노비 중에는 일부의 외고노비 중에는 신분을 상승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 조선 후기의 신분제도 변동, 양반층의 분화. 그렇죠. 관직은 적은데 양반들이 늘어나잖아요. 아시잖아요. 조선 후기 들어오면서 양반 수는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 수는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밥그릇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붕당 정치, 예성 논쟁, 황국 이런 거죠. 이걸로 이어지는 거죠. 아무튼 관직은 적은데 양반들이 늘어났잖아. 그래서 이제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양반들은 몰락하죠. 그래서 양반층이 분화돼요. 그래서 소수 벌렬 가문, 일명 세도 가문이죠. 다수의 향반, 잔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또 자기의 가문의 결합을 강화하여 향춘에서 지위를 지키고자 했다. 청금록, 족보, 약성, 동족총 이런 게 있었다. 자기도 양반이라 하면서 자꾸 양반의 지배체제가 무너지다 보니까 점점점 자기 가문, 자기 양반에 대한 우월의식이 더 강해져요. 그렇죠? 중인층의 변화, 서열의 신분 상승. 자, 임진왜란 뒤에 공명첩과 납속책을 통해 관직에 진출했다. 또 영조와 정조 때 허통운동, 그러니까 서울도 청려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라는 상소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조 때는 규장과 검사관으로 등용되게 했었죠. 서울 출신들을 유득공, 박재가, 이덕무 같은 사람들. 또 19세기 초중 때는 중인들의 서총호 운동이 전개되었다. 농민층의 변화. 그죠? 광작의 유행으로 이제 다수의 임노동자와 소수의 경영형 분홍, 요호부민, 서민지주 이렇게 분화가 되었다. 노비제도의 변화. 자, 공노비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병노비에서 낙공노비로 전환하게 됐다. 또 군공과 납속을 통해 신분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노비 해방하죠. 이거 중요한 것이죠. 1801년 순조 1년 때 공노비를 해방했다. 그래서 모든 노비는 아니지만 중앙관청의 노비 6만 6천여 명을 해방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이 공노비를 해방한 이유는 그거래요. 그러니까 명단에는 노비가 있을 뿐 신공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있으나 안 하지. 그러니까 명단에는 공노비가 있어. 근데 신공을 받아야 돼. 신공을. 낙공노비 있잖아. 공노비 중에서. 그러니까 별 효력이 없어요.
그러는 거 어때요? 야, 차라리 이들을 해방시켜서 양인으로 한속을 시켜서 양인으로 만들어서 대신 세금을 걷자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노비제 폐제. 그래서 가보개혁 때 완전하게 노비제가 폐지되죠. 특징. 조선 후기 신분제도 특징. 양반수는 증가했다.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 결과 조세 부담자 감소. 신분제 붕괴. 자, 여기 문제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2007년도 국세직 문제네요. 2007년도. 조선 후기의 신분제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양반은 족적 결합을 강화함으로써 향촌에서의 지위를 지키고자 하였다. 그렇죠. 청금록, 족보 작성.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요, 족보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예. 족보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는 족보, 편찬, 서원, 사후 이런 게 많이 만들어져요. 니은 양반의 수가 줄어드는 대신 상민의 수는 크게 늘어났다. 바뀌었죠? 양반은 늘어나고 상민은 줄어들었다. 틀렸습니다. 디귿 서원에 대한 차별은 임진왜란 이후 정부의 납속책 실시와 함께 완화되기 시작했다. 그렇죠. 리을 시간이 흐를수록 노비의 도망이 확산되면서 노비의 수가 급격히 감소.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파악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 맞겠네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출제순위 40. 실학. 자, 실학은 크게 두 가지만 외우면 되죠? 뭐요? 중농아파와 중성아파 비교하는 것. 또 하나. 중농아파 중에는 뭐가 중요해요? 토지제도 개혁론. 그거. 이 두 가지만 잘 외우세요. 중농아파가 뭔지, 중성아파가 뭔지,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중농아파에서 말하는 토지제도 개혁론. 이 두 가지가 꼭 중요합니다. 자, 배경은요, 성리학의 교조화. 교조화란 말은 뭡니까? 아무리 성리학이 이제 현실의 어떤 문제, 어떤 잘못된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성리학. 더 이상 공자할, 맹자할 할 필요 없다. 현실에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민생에 무슨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데, 그 외워봤자 뭐하냐. 그런 의미죠. 성리학의 교조화에 대한 비판. 그래서 또 더군다나 또 청나라로부터 뭐가 들어와요? 고중학, 또 서양 학문이 들어오죠. 또 사회 경제적 변화, 또 신분제가 변동하고, 또 뭐 농업이나 상공업이 발달하죠. 또 서민들의 어떤 지위가 높아지죠. 그죠? 그래서 뭔가 사회가 바뀌어야겠다라는 사회 개혁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실학의 선구자는 이수광과 한백겸이 있어요. 특히 이수광. 자, 이수광은 지봉유서를 저술했다. 그래서 최초의 백과사전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봉유설에서 이 사람, 사실 이 이수광이 되게 가난했어요. 명문 집안, 사실 이 사람도 원래 전주시라서 이제 왕족이에요, 사실. 근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되게 과거에 극제했고, 지금에 거기 살았다고 그래요. 저기 그 창신동 아세요? 창신동? 동대문 밖에 있는 창신동. 거기 살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튼 되게 막 하여튼 되게 천백리로 되게 유명했대요. 조상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청에 이제 사진을 갔다 오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중국과 이제 사진을 갔다 오면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지봉유술인데, 그때 그 책에서 이제 서약을 소개합니다. 천주시리, 고뇨만국전도 같은 서양의 학문을 소개합니다.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실학의 선구자라고 평가받습니다. 이수광. 이광수는 아니죠. 이광수는 친일파고요. 한백겸은 동국지리지. 예전에 했었죠. 조선후기 국가운동. 아무튼 진보적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실학이 연구되었다. 자, 중농아파와 중성아파. 자, 중농아파는 농업을 중시했다. 경세치용아파라고 해요. 이들의 목적, 토지를 잘 개혁해서, 즉 토지를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분배 문제예요. 그래서 토지를 잘 분배해서 자영농민을 육성하자. 그리고
농촌 경제를 안정시키자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주도 세력은 주로 남인이에요. 남인. 자, 토지 개혁론을 주장하는데, 자, 유형원의 균전론이 있어요. 균전론은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분배하자. 이익의 한전론은 토지 소유를 제한하자. 단,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영업전은 매매를 하지 말자. 잘 들으세요. 영업전 매매는 금지. 그러나 그 위에는 매매 허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전 매매 금지는 이익입니다. 한전론. 정약용은 여전론, 정전론인데 여전론은 여자가 마을, 그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마을 단위로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고 노동량에 따라 수확량을 나눠 갖는,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집단 농장, 공산주의 체제랑 아주 유사하죠. 그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개혁 사상이죠. 또 정전론은 아시죠? 그 토지를 우물정자 나눠서 가운데만 공동 분약해서 그것만 세금 납부하고 8개는 이제 각자 갖는 것. 정전론. 이렇게 아무튼 토지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았겠죠. 자, 중상화파는 상공업을 중시했다. 그래서 이영후생화파라고 해요. 이영후생. 이들의 목적은 상공업을 진행하고 청해 문물을 도입하여서 부국강병을 육성하자. 그러니까 이들은 부국강병이에요. 상공업. 그래서 북학파라고 해요. 북학. 청나라를 배우자. 북학파. 주도는 노론. 서울에 살았던 노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론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부 노론이죠. 일부 노론. 자, 유수원의 우서. 직업의 평등을 주장했다. 홍대용, 임혜경론 저술, 특히 지전설, 지구가 돈다. 그래서 이 지전설을 주장하면서 그동안 기존의 중화주의, 화이론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었다. 아,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구나. 아, 우리가 몰랐다. 세계는 다 똑같다. 아, 우리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어. 막 이런 겁니다. 또 이 사람은 균전론을 제기했고요. 박지원은 열알기.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열알기, 허생전, 양반전, 수레와 선박을 사용하자. 또 한전론 주장하자. 이 사람도 토지 소유를 제한하자고요. 또 한전론. 박제가 북학이를 저수했다. 그래서 이 북학의 이름을 따라 북학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박제가는요 되게 유명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사람이 청해 어떤 문인들, 이 청해 학자들 사이에도 이 박제가 하면은 와, 다 유명할 정도로 지금으로 말하면 한류급, 한류스타. 그래서 그만큼 그 당시에 박제가의 문장력이 청나라까지 떨칠 정도로 되게 유명했다고 그래요. 덧붙여 얘기하자면 아까 이수광 있지, 이수광. 그 지봉유설 이수광도 이 이수광의 시가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16세기, 17세기 초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 베트남에서는 이수광의 시가 되게 유명했다고 그래요. 아주 유명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다시 박제가로 돌아가서 이 사람은 북학위를 저술했고 청과 통상 그리고 소비를 권장했어요. 소비. 원래 성리학적 사회에서는 뭘 강조하죠? 소비보다는 검소, 근검절약 이거잖아요. 근데 아니다. 물건을 써야 된다. 자꾸 소비를 해야지 생산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비교했냐면 소비를 우물에 있는 샘물이다. 우물도 자꾸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말라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써야 된다. 그래야지 이 경제가 잘 돌아간다. 그렇게 본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 중상합파를 해가지고 꼭 토지 문제를 외면했다 보시면 안 돼요. 왜? 홍대용도 그렇고 박지원도 그렇고 토지 제도 개혁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적인 거지 중상합파라 해가지고 꼭 토지 문제를 완전하게 외면했다. 농촌의 문제를 완전히 외면했다 보기는 힘듭니다. 자, 성격. 주체성, 실증성, 민중성, 민족성, 실용성, 근대성. 예. 좋은 건 다 있죠. 좋은 건 다 있는 거예요. 좋은 건. 한계점. 주로 남인과 같은 제야 인사죠. 정치권 아니라 제도권 바퀴죠. 제야 쪽.
제야인사에 의해 주장되어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함. 즉 학설 이론에 그쳤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고 이 실학이 완전하게 이 성리학적 질서를 완전히 확 바꿔버리자, 급진적으로 바꿔버리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성리학적 그 질서 내에서 개혁을 하자는 의미지, 성리학적 지배를 완전히 바꾸자, 성리학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라는 건 아니었다. 왜? 그들도 유학자예요. 또 실학자인가 동시에 또 유학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자, 옛날 거 풀어볼까요? 2001년도 국가직. 다음과 같은 실학자의 개혁안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한 것은 관리, 선비, 농민에게 차등을 두어 토지를 재분배해야 된다. 뭐죠? 균전론. 누구? 유영원. 유영원의 균전론이죠. 똑같이 나눈 게 아니라 신분에 따라. 한 마을을 단위로 하여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공동 경작하여 그 수확량을 노동량에 따라 분배한다. 정약용의 여전론.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토지를 영업전이라 하여 매매를 금지하고 그 밖의 토지는 매매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토지 소유를 제한하자. 이게 한전론. 그 중농합하네요. 답지 1번. 자영농을 육성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 맞네요. 답이 1번이네요. 2번. 농민의 경작권을 보장하여 지주존호제를 강화한다? 그건 아닙니다. 지주존호제를 강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욱더 영세농민들은 더욱더 토지를 잃어버리겠죠? 그거 아니죠. 3번. 농업기술 개발을 통해 나라의 부국강병을 이룩한다. 자, 이거 좋은 답이죠. 이것은 중상합파예요. 중상합파. 자, 중상합파는요, 토지 문제에 그러니까 농업이나 토지에 관심이 있다, 없다. 있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중농합파에 비해서는 주로 어디에 관심이 많냐? 토지제도 있지만 또 영농기술. 또 이들은 기술이에요, 기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면 더 생산량을 더 높이 올릴까? 분배도 있지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자는 것도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지 3번은 중상합파입니다. 영농기술 개발, 농업기술 개발. 이것은 중상합파예요. 4번. 개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함으로써 경제적 평등사회를 구현한다. 그건 아니죠. 개인의 토지 소유를 완전히 금지한 건 아닙니다. 왜 토지를 분배하자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개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 답은 공통적으로 추구한 것은 자영농 육성, 민생 안정, 농촌경제 안정, 토지 분배, 확립.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시간상 이렇게 이게 14강이죠? 네, 14강은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저는 다음 강의 15강, 출제 순위 41이네요. 어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일제강점기의 국외무장투쟁. 참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말로 하기는 힘든 부분인데, 사실. 아무튼 이것은 다음 강의 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신다면 오릭히스토리.com 클릭 right now.